장코치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예. 각각 두 팀 전방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의견 내주셨고, 그다음에 장코치님 의견이 조금 약간 우리가 장코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도 있는데 앞으로도 좀 새로운 관점? 저희가 하는 영상들이 그점 그거에서 시청자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주제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지금 뮌헨, 맨유하고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 장코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뮌헨하고 맨유 지금 김민재 선수 연결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둘 다 긍정적이긴 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약간 재건 중이잖아요. 그 음, 재건 중인데 근 몇 년간은 따지고 보면 재건 중이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게 재건되는 느낌이 없었던 건데 지금 이제 테나흐 감독 온 이후로는 확실히 좀 재건되는 모습이 있고 음, 물론 뭐 지금 시티가 워낙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재건이 네, 되는 그 멤버로 해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에서는 뭐 유나이티드, 맨유의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음, 반면에 뭐 바이언의 경우에는 뭐 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게 완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확고한 이 네, 입지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음, 이런 팀에서 한국 선수가 뛰는 거를 또 언제 보겠나 음, 그리고 음,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아시아 센터백인데 한국인 센터백인데 네, 이런 선수가 바이언에서 뭐 음, 주전급으로 뛴다? 이건 또 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네네. 긍정적이긴 합니다. 제가 뭐 우리가 조금 그 각 두 팀에 대해서 오늘 그 김민재 선수가 두 팀으로 가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팀으로 갔을 때 각각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이고 포지션 경쟁은 어떨 거 될 거 현재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팀 다 아주 좋은 클럽이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장 코치님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미넨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만약에 김민선 선수가 둘 다 오퍼가 있어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선수의 커리어에서 봤을 때 미넨은 거의 리그 우승이 100%는 없지만 거의 90%, 89에서 90%의 리그 우승 가능성은 일단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김민재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우승을 하자마자 또 분데스리가에 가서 분데스리가의 우승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가서 뮌헨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뮌헨에서 다시 그 후에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커리어 김민재 선수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뮌헨이 그다음에 뭐 클럽의 의상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서로 두 팀이 둘 다 사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럽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 클럽의 의상을 비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둘 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클럽이고, 맨유도 사실 영국 리그, 잉글랜드 리그 최다 우승팀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관점에서기보다는 선수 커리어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맨유보다는 뮌헨이 좀 더 선수 커리어를 키우기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장 코치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딱 말씀해 주셨던 게 거기서 간다고 약간은 우리가 보통 이적을 할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게 네, 뭐냐면은 여기서 마치 이제 평생 눌러 앉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네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적을 한다고 해서 뭐 남은 커리어 뭐 향후 뭐 5년에서 10년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무조건 또 나온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 가고 나서 거기서 또 뭔가 입지가 또 한 2, 3년 정도 더 쌓여서 또 거기서 그 레벨에서 뭔가 또 네, 이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네. 부분에서 확실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미넨에서 미넨에서 뛰다가 미넨에서 잘한다. 미넨에서도 되게 지금 나폴리스처럼 한다. 그럼 그거는 그때는 레알 마드리드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EPL로 갈 가능성이야. 예를 들면 뭐 맨시티 지금 맨시티도 사실 링크가 아직은 뭐 오퍼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맨시티도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EPL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EPL 최강팀은 맨시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시티는 돈이야 뭐 부족함이 없으니 미넨에서 우승 트로피 들고 그 후로 뭐 레알 마드리드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미넨에서도 라플레스처럼 한다면 혹은
EPL에 지금 우승을 다투는 클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단 저희가 오늘 영상 하기 전에 편하게 얘기해 본 거고, 여러분, 축구팬 여러분들도 다 의견이 있으실 거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장 코치님 혹시 그 미넨이나 맨유에 대해서 좀 김민호 선수가 갈 경우에 포지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 수비수들하고 그 네. 부분 좀 준비하신 부분 있으면 한번 같이 볼까요? 맨유 선수를 맨유나 뭐 이제 뮌헨 바이언 같은 경우를 끌고 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네네. 약간은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라는 팀에 뛰면서 보여준 모습으로 이제 맨유나 미넨에 굳이 이 선수가 왜 필요한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시게 되면은 다들 김민재 선수 뭐 경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번 시즌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오른발잡이 센터백인데 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발잡이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으로는 보통 뭐 라마니 선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김민재 선수가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미넨이든 맨유든 둘 다 왼쪽 센터백이 조금 더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우를 먼저 예를 들자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있죠. 리산드로 네. 마르티네스가 있고 리산드로는 또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쪽 센터백에서 잘 기능하는 선수고 거기가 이제 최적화된 자리는 맞는데 반면에 이제 이 리산드로가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어떻게 보면 이건 김민재 선수랑 약간 겹치는 성향인데 어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비겁하고 뭐 더러운 플레이를 하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공격성이 상당히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대 공격수의 플레이를 예측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인터셉트를 가져가거나 그런 플레이가 잦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고 자체가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네. 시즌 보신 것처럼 부상 같은 경우도 뭐 향후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왼쪽 센터백에 그런 공백이 발생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왼발잡이 센터백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오른발잡이가 결국에는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우에는 이제 뭐 네. 막판에 같은 경우에 뭐 린델로프도 나왔고 뭐 이제 다양하게 선수들이 기용이 되기는 했지만 오른발잡이가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이 됐을 때 그 갭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더라도 이제 사실은 뭐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본인이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는 게 좀 더 편안한데 이제 왼쪽으로 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적응을 할 필요도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 시즌을 지나면서는 이제는 약간 이제 왼쪽이 뭐 주 포지션이라고 봐도 거의 이제 무방할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오른발잡인데 왼쪽을 잘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가 왼쪽 센터백을 보게 되면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여기서 있을 때 이제 리스크가 있죠. 혹은 뭐 이제 약간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가장 이제 약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오른발잡인데 왼발을 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 기술적으로 에러. 그러니까 에러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술적으로 판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해서 그래서 지엘린스키에게 패스가 나가는 게 이 팀의 나폴리라는 팀의 게임 모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옳은 플레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술적 판단에서는 이게 옳은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를 시도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패스를 실수해서 예를 들어서 차단당했다고 보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술적으로는 옳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에러로 인해서 그 플레이가 연결이 되지 못한 경우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보죠. 그냥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왜 굳이 이런 위험성 있는 플레이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잡이가 왼쪽 센터백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그 선수 간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갭이 크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갔을 때 상당히 네.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음. 그리고 오른쪽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른쪽의 경우에는 바란이 있잖아요. 바란이 네. 있는데 이제 바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음. 뭐 이번 시즌에도 부상으로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주전 경쟁을 하더라도 만약에 리산드로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고
오른쪽 센터백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서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이제 짝을 이루고, 그리고 짝을 이루려면 이제 바란과 경쟁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그런 양쪽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맨유에는 김민재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지금 김민재 선수가 맨유랑 링크가 될 때 가장 그 팬들의 걱정 혹은 의구심은 말씀하신 그 두 수비수가 지금 있잖아요. 네, 주전 센터백이. 근데 김민재가 가면 그럼 김민재를 3옵션으로 김민재가 3옵션이 되는 거냐? 혹은 김민재가 그 저 두 선수를 대신에 주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 퀘스천이 지금 가장 그 맨유 행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재 선수가 두 선수 중에 네, 한 명을 제치고 네, 주전으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분들께서, 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어, 김민재 선수는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이제 유럽 뭐 빅리그로 꼽았을 때 뭐 센터백 10명 꼽아라 하면 저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세리에라서 아무래도 조금 미디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덜해서 그렇지, 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즌 내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신체적인 것까지, 정신적인 네, 거나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열 네,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센터백이고, 반면에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경기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리산드로나 바란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처럼 똑같이 탑 10 안에 들 수 있냐? 음, 뭐 리산드로의 경우에는 여지는 있는데 제 생각엔 바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근데 저번 심지어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네네네. 네네, 심지어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기 출장 숫자가 주전 센터백 찍은 꽤 적은 편이에요, 이번 시즌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만 좀 약간 단적으로 놓고 봤을 음, 때는 음, 경쟁을 하더라도 뭐 전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음, 이제 두 번째는 약간은 제가 코치니까 어쨌든 네, 코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은 이게 일반 팬분들이 생각하신 거랑 갭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뭐 한국에서 유소년도 해봤고 뭐 프로팀까지 있어봐서 되게 다양하게 축구를 경험을 했는데, 코치로 경험을 했는데, 네, 보통은 선수들도 그렇고 약간은 팬분들도 그렇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코치에서 관점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입될 때 이 선수의 입지는 어느 정도 약간 정해져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가 물론 어느 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팀의 서드 골키퍼 같은 경우는, 골키퍼는 뭐 워낙 이제 시즌 중에 주전 자리가 변하는 경우가 워낙 드물고, 그리고 네, 부상이 있더라도 뭐 한 명밖에 교체가 안 되니까 서드 골키퍼가 경기에 뛰는 경우 워낙 적은데, 그 골키퍼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지션은 그냥 다 거의 무한 경쟁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음, 그건 있겠죠.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조금 영입을 할 때 부과할 거냐. 그러니까 구단 내부적으로 그런 건 있겠지만, 일단 네, 선수가 영입이 된다. 그리고 구단과 감독이 조율이 돼서 이루어지는 선수의 영입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두가 다 주전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치러지거든요. 테나 감독이랑 또 연결지어서 약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테너 감독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 지금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나섰을 경우에 이제 가진, 아까는 뭐 기술 전술로 약간은 또 약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진 장점을, 이제 공을 가졌을 때를 특히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일단은 지금 맨유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완전히 지금은 이 구조 자체가 완성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단은 테나 감독이 오고 첫 번째 시즌이 치러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발전하는 중이고, 특히 제 생각에는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끝난 이번 시즌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테나 감독이 온전하게 원하는 형태로 축구를 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번 네네, 시즌 맨유를 뭐 경기마다 매 경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맨유의 강점, 혹은 이제 맨유가 선호하는 상황은 사실상 수비를 하다가 공을 뺏어서 역습을 하는 형태였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공격 형태가. 네네, 네, 네, 그런 상황이 주가 됐는데, 근데
뭐 아약스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나 감독은 사실 그런 감독은 아니잖아요. 물론 축구를 잘하는 거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뭐 수비 전환, 공격 전환 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선수의 지금 선수단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극대화되긴 했지만 결국에 테나란 감독이 원하는 거는 공을 가지고 후방에서부터 공이 깨끗하게 나가는 거고 그렇게 공이 깨끗하게 나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번 시즌 나폴리가 한 축구와 이 테나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결국에는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공을 가진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가진 능력은 이제 굉장히 조금 더 극대화되고 이제 팀에 많이 중요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대표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진 장점 같은 경우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약간 굳이 선수를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비교를 하려고 비교를 한 건 아니고 약간 저는 제 네. 눈에 이제 많이 경기를 보면 연상이 되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 누구였냐? 레알 마드리드 때 한창 좋았을 때 저는 라모스 선수가 어느 정도 많이 약간 보였거든요. 음, 왜냐하면 라모스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 풀백으로 프로 데뷔했다가 센터백 뛰었다가 다시 풀백 갔다가 결국에는 센터백으로 이제 커리어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어 라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게 오른발잡이인데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었죠. 특히 소속팀에서는요. 스페인 대표팀의 경우에는 좀 약간 예외인데 레알 마드리드 이제 소속되어서 소속팀에 뛸 때는 어,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뛰었었는데 라모스의 경우에도 가장 크게 결국에는 강점이 있었던 것이 공을 가졌을 때죠. 뭐 미드필더로 기용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 뭐 약간 농구의 개념을 하면 원패스 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패스를 준다고 했을 때 이제 상대 수비가 한 명을 거쳐서 가는 거리에서의 패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폴리로 보자면은 로버트 카로 향하는 패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공을 가지고 전진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상대 이 미드필더 라인 이 라인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패스라든지 특히 이제 오른발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데 이점이 있기 음, 때문에 이 대각선 패스 자체가 이점이 뭐가 될 수가 있냐면은 계속해서 자신이 직면한 수비의 등 뒤로 패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수비는 결국에는 자신에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의 등 뒤가 열리거든요. 등 뒤가 열려서 이 대각선을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뭐 짧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스란이 열리지만 뭐 이외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공격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반대쪽 측면으로 한 번에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는 약간 라모스 선수와 비견될 만할 정도로 오른발로 대각선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패스 넣는 데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에 왔을 때, 그리고 지금 맨유 선수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음, 테나 감독이 원하는 전형적인 센터백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음, 보기 때문에 이제 맨유 같은 음, 경우에도 괜찮은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테나 감독의 스타일이랑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고, 특히 라모스와 비견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마 뭐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처음에 이제 늘 우리가 이 영상을 앞으로 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인데,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유튜버, 모든 기자,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관점이 네,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조금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맨유는 이제 맨유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뮌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미넨의 경우에도 뭐 네. 결국에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왜냐면은 미네는 근데 약간 다르긴 합니다. 시스템경으로 봤을 때 일단은 테나 감독과 이제 투엘 감독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가 지난번에 토트넘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감독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시스템에 어느 정도 매이는 유형의 감독이 있고 반면에 시스템에 크게 매이지 않는 유형의 감독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테나와 투엘 둘 다 결국에는 시스템에 크게 매이지 않는 감독이긴 합니다. 근데 둘 사이에 이제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게 어, 테나의 경우에는 제가 뭐 과거 완전히 뭐 바이언 2군 B팀 감독을 했을 때나 아니면 네덜란드 시절 옛날 처음 프로 감독 데뷔를 했을 때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백스리를 쓰는 경우는 크게 이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음, 반면에 이제 토마스 투헬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매이지 않는다는 단어의 이 문장의 의미 자체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첼시 때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3-4-3을 했다가 3-5-2를 했다가 뭐 4-2-3-1을 했다 4-3-3을 했다가 뭐 4-3-3을 하더라도 풀백이 와이드하게 벌려서 있는 경우도 있고 풀백이 이제 센터백과 좁혀서 이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다양하게 전술 변화의 폭이 큰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핏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한테 이 뮌헨 바이언 같은 경우는 약간 주전 경쟁하기가 좀 더 힘들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맨유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 센터백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없을 때 그 뭔가 주전과 비주전의 이 폭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바이언의 경우에는 사실 그 폭은 뭐라 그래야지? 맨유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큰 부상을 한번 입었기 때문에 부상 복귀에서 기량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인 이쪽도 리카 헤르난데스가 일단은 자리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 근데 리카 헤르난데스가 부상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왼쪽 센터백 주로 나왔던 게 이제 우파메카노였잖아요.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분데스리가 해설할 때부터 이제 라이프치히 경기를 그때 중계를 많이 했어서 꽤 많이 봐서 선수 특성이 많이 파악된 경우인데 일단 이 선수는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나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나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김민재 선수랑 비슷한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선수 특성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갔을 때 주전 경쟁 더 하기 힘든 거 아니냐. 심지어 뭐 파바르의 경우에도 계속 팀에 남아 있을지 음. 어떨지 모르겠지만 파바르도 이제 보통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지금 센터백으로 계속해서 뛰고 싶다고 1, 2년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막판에는 센터백으로 나오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전 경쟁이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 투엘 감독의 특성, 특히 투엘은 제가 마인츠 감독이었을 때 그 독일 쪽에서 약간 컨퍼런스죠. 이제 본인이 나가서 이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본인이 특히 이제 마인츠 감독이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컨퍼런스 영상이 있는데 제가 뭐 독일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보고 그다음에 영어 자막이 있어서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봤었거든요. 그게 영상이 꽤 길어서 1시간 정도였는데 다 보진 못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투엘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랑 엮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엘 감독은 상대가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상대가 4-3-3을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선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5-1을 해서 상대의 4-3-3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혹은 음, 상대가 4-4-1을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4-4-1을 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단 전제는 우리의 장점을 발현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상대가 뭘 했을 때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그 컨퍼런스 영상을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공식처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의 퀄리티나 센터백의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바이언의 경우에는 얼핏 봤을 때는 야 이거 갔을 때 맨유보다 주전 경쟁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렇게 이 투엘 감독의 특성을 봤을 때는 매 경기가 다르잖아요. 매 경기 이 팀은 이 시스템을 쓰고 저 팀은 저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시즌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백포와 백스리를 넘나들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가서도 이제 경기에 계속해서 출장을 하고 본인이 가진 장점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넨에 대해서는 일단 미넨이 투엘 감독 둘 다 사실은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 특히 전술 변태라는 말도 좀 돋을 정도로 정말 전술적이 정말 저도 사실 네, 저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지금 제가 네, 과르디올라 감독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다 네, 보면서 더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네,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펩도 정말 사실 전술 천재잖아요. 예, 예, 사실 그렇다고 투엘 감독이 펩 감독보다 전술적으로 우위라고 얘기하는 건 또 제가 펩한테 좀 실례인 것 같아요. 펩 감독은 전술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술 변화를 자기가 선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네,
근데 투엘 감독은 또 투엘 감독 나름대로 전술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히 제가 저도 느꼈는데 이 그런 유형의 감독들이 있거든요. 전술을 안 바꿔요. 상대 네, 팀에 맞춰서 전술을 절대 안 바꾸고 내가 잘하면 이긴다. 우리가 잘하면 네, 이긴다. 이런 스타일의 네, 감독들이 꽤 많아요. 콘테도 마찬가지고 네, 가까운 예를 보면 콘테. 좀 먼 예를 보면 아르센 벵거 감독 아스날 시절에 네, 네, 상대 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포지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걸 잘하면 이긴다. 이런 스타일의 감독들이 네, 있는데 투엘은 그게 아니고 상대 팀을 보면서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술적으로 변화가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그 전술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는 건데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 네, 네, 수비진에서 네, 네, 그런 전술 변화에 김민재 선수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전술의 네. 관점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은 맨유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 10명 꼽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제 생각에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선수에 대해 인지만 돼 있으면은 경기를 어느 정도 본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꼽는 거를 크게 주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경기 중에 나왔던 상황을 좀 같이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